안녕하세요. 삐삐TV 박진우 채널 바뀌었군요. 삐삐TV 역사 채널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박진우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알아볼 나라는 바로 바레라고 하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이 바레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바레가 왜 우리나라의 역사인가 알아보고자 했었고요. 그리고 이 바레 주민 구성과 건국 과정에 대해서 알아봤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지 않는 혹은 다시 한번 돌아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께서는 여기 이 카드를 눌러서 다시 한번 복습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중앙중학교 6반에서 10반 학생들 같은 경우에 8분부터 다시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지난 시간에서 바로 바레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이 바레라고 하는 나라의 그런 흐름, 그리고 바레가 왜 우리나라 역사인가, 그리고 바레 문화와 대외 교류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키포인트는요 바로 이것이 되겠습니다. 바레가 왜 우리나라의 육사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바레를 한번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알아볼 것은 바로 바레 왕들의 업적이 되겠습니다. 바레에서는 가장 키포인트 왕이 바로 1, 2, 3 3명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무왕, 문왕, 바로 선왕이 되겠습니다.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 바레 왕 중에 가장 핵심적인 왕은 바로 문왕입니다. 특히 문왕의 업적에 여러분들 중심적으로 생각하시면서 무왕, 문왕, 선왕의 업적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교과서 내용을 먼저 정리해보고 진짜 내용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는 94쪽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대주영이 죽은 다음에 바레 무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무를 주세요. 힘쓸 무자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뭐 전쟁을 하거나 뭐 이런 싸우는 거에 대해서 큰 공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겠죠. 왕의 이름은 뒤에 왕이 이 사람의 업적을 평가하면서 붙여주는 거기 때문에 무왕의 업적은 바로 뭔가 영토를 확장하거나 전쟁에서 많이 이겼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교과서 내용 보면요, 무왕 때 북만주 일대를 차지하고 세력을 확대하였으며 당나라가 이 고구려의 후예 국가인 바레를 이기기 위해서 원래는 바레가 고구려 유민과 그리고 말갈족들이 힘을 합쳤다고 했었는데 말갈의 일부였던 좀 성격이 드셌던 흑수 말갈이 바레 동쪽 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흑수 말갈과 남쪽에 있었던 신라 그리고 당이 힘을 합쳐서 바레를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맞서서 바레가 선제 공격을 하는데 그 공격했던 지역이 바로 이 지도를 통해 알 수 있는 산둥 지방이 되겠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선제 공격 아닙니까? 수나라가 고구려한테 항복을 요구하니까 고구려가 먼저 선제 공격을 했었죠. 역시 고구려의 후예 국가다운 바레의 선제 공격이었습니다. 산둥 지방을 공격하고 자신의 같은 팀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자신들의 북쪽에 있었던 돌관 그리고 일본과 손을 잡고 당나라와 신라와 대적했던 사이가 바로 이 무왕 시기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뒤를 이었던 왕은 바로 문왕인데요. 문왕 같은 경우에는 당나라의 그 발전된 문화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서로 싸우는 관계를 이제 그만하자라고 하고 서로 친선 관계 혹은 우호 관계를 맺은 다음에 당나라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받아들인 내용은 조금 있다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당나라와 이제 싸우지 않겠다. 수도를 조금 더 당나라에서 멀리 옮기게 되는데요. 그 옮긴 지역이 바로 상경 용천부라고 하는 지역으로 옮기면서 당나라는 이제 이 중국 지역과 근처가 아니라 이 지금의 러시아 그리고 이런 더 북쪽에 있는 그런 지역까지 영토를 확장시키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왕이 바로 문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세기 800년대에 들어서게 되면 바레 왕 선왕인데요. 선왕의 선자는 바로 먼저 선자입니다. 이 선왕 때는 굉장히 바레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말갈족의 대부분을 북송시키고 요동지역까지 진출하는 등 굉장히 영토면에서도 확장시키고 문화적으로도 크게 확장시킨 왕입니다. 그래서 바레의 최고 전성 지도를 보게 되면요, 바로 이 지역을 모두 먹고 있었던 지역에 다스리던 나라가 바로 바레고 이걸 이끌었던 왕이 바로 선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레의 최고 전성기여서 중국 같은 경우에 당나라가 바레 너네 짱이야 라고 하는 의도로 해동성국이라고 이름을 붙여주게 되는데요. 이름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
해자에 동쪽의 동, 융성할 성자의 나라국. 동쪽 바다 동쪽에 엄청나게 번성한 나라, 힘센 나라, 융성한 나라라고 하는 해동성국이라고 이름을 붙여질 정도로 발해가 굉장히 강한 나라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발해의 침체기가 이 선왕 이후로부터 등장하는데 이 선왕 이후로는 발해에 대한 기록이 이전보다 더 많이 없습니다. 근데 자세히 좀 더 알아봤더니 귀족들 간에 서로 다툼이 벌어지고 이 발해가 건국했을 때 약간의 어떤 도움을 줬던 거란족들이 일어서게 되면서 결국에 거란족의 공격과 귀족들의 내분으로 인해 힘이 약해졌던 발해였는데요. 이 들리는 썰로는 발해가 위치하고 있었던 이 백조산 지역에 화산이 폭발했다라고 하는 썰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산이 폭발하면서 발해가 멸망당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하여튼 거란의 공격을 최종적으로 받아가면서 결국에 발해가 멸망하게 되고 그러면 발해를 그나마 이끌고 있었던 그런 세력들은 한반도 남쪽에 있었던 신라가 아니라 고려에게 흡수되게 되면서 발해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요. 결국에 이 중국 지방을 차지하고 있었던 현재 중국 지방이요 차지하고 있었던 마지막 나라였던 발해가 멸망하면서 더 이상 우리나라의 역사는 한반도 북쪽으로는 넘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으로 발해의 멸망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내용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안 같은 경우에 당나라와 사이가 좋지 못했기 때문에 산둥지방을 공격하였고요. 문안 같은 경우에 당나라의 발전된 문화를 흡수하기 위해 당과 친선관계를 맺었고 수도를 상경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 마지막 선왕 같은 경우에 해동성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최고 전성기를 맞아서 이런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 바로 선왕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지도를 통해서 발해의 최고 전성기 지도를 아까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으로 발해의 멸망 과정 같은 경우에는 백두산의 화산이 폭발해서 이런 썰도 있었지만 지배층의 내분과 그 다음에 거란의 공격으로 인해서 멸망하고 일부는 고려에 흡수되었다라고 하는 내용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부터 알아볼 것은 바로 발해의 통치제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여러분 잠깐 통일신라 부분을 돌아가 보면요. 신라 같은 경우에는 집사부와 시중의 힘이 올라가고 화백회의와 상대 등의 권한이 약화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신라 자신만의 그런 독특한 그런 중앙정치체제였는데요. 발해의 중앙정치제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발해의 중앙정치제도를 알아보기 전에 이 당나라의 중앙정치제도와 발해의 중앙정치제도를 비교해 놓은 그런 그래프, 표가 있습니다. 자, 이름이 어떻습니까? 약간? 그렇죠? 이름이 조금 다른데 성의 개수는 똑같죠. 그리고 부의 개수도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럼 이 말은 즉슨 아까 문안 때 당나라의 그런 좋은 문화를 받아들인다라고 했었잖아요. 이 발해의 중앙정치제도 아까 얘기했던 대로 당나라의 삼성육부 제도를 그대로 이어가는 것이 바로 발해의 삼성육부가 되겠는데요. 그대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방식으로 바꾸게 됩니다. 자, 화면을 통해서 어떤 게 바뀌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일단 삼성의 개수는 똑같은데 이름이 다르죠. 발해 같은 경우에는 장당성, 선조성, 중대성이라고 불리는데 당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서성, 문화성, 상수성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름이 다르다. 그리고 또한 육부의 명칭도 다릅니다. 원래 당나라 같은 경우에 이호, 예병, 현공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발해 같은 경우에는 충의, 예지, 신, 인 이런 식으로 이름을 약간 유교식, 충, 효 이런 걸로 바꿨다라고 하는 걸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점은 뭐냐면요. 자, 육부를 잘 보세요. 육부를 보시면 발해는 그냥 하나의 육부로 통합되어 있는데 발해 같은 경우에는 좌사정과 우사정을 두어서 세 개의 부서씩 나눠서 역할을 하고 있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찾아보면요. 당나라의 삼성육부 같은 경우에는 정책 기초를 하는 중서성 중심이지만 발해 같은 경우에는 정책을 실행하는 기관인 정당성 중심이다 라고 하는 게 결정적으로 다르겠습니다. 그래서 당의 삼성육부와 발해의 삼성육부를 비교하면 바로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삼성의 명칭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 두 번째, 육부의 명칭이 다르다. 유교식으로 바꿨다라고 하는 거. 세 번째로는 부가 이원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네 번째로는
당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서성 중심이지만 발해 같은 경우에는 정당성 중심이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잘 비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발해 지방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해 지방제도는 5경 15부 62주라고 정리할 수 있는데요. 신라와 한번 비교해보면요. 바로 9주 5소경이 신라였잖아요. 발해 같은 경우에 5경 15부 62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라 같은 경우에서도 9주 밑에 군, 현, 촌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발해도 마찬가지로 5경 15부 62주 아래에 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촌부터 살펴보면요. 촌은 가장 낮은 행정구역, 말단 행정 조직인데요. 여기에 다스리는 사람은 바로 촌주였죠. 신라에서는요. 마찬가지로 발해 촌에서도 촌주가 다스리는데 대부분의 촌주는 피지배층이었던 말갈인들이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오경 같은 경우에 신라의 오소경과 거의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의 광역시 의미를 담고 있는 건 똑같습니다. 그리고 15부 62주 각 지역마다 핵심 지역에 지방관을 파견해서 다스릴 수 있도록 하는 지방제도가 바로 오경 15부 62주 바로 발해 지방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발해 문화가 되겠습니다. 이 발해 문화에서 여러분들 발해가 왜 고구려를 계승했는가, 왜 발해가 한국의 역사인가 알아볼 수 있는 증거들이 많거든요.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95쪽이 되겠습니다. 자, 발해는 고구려의 문화를 계승하는 가운데서도 문학 이후로 당나라의 문화를 많이 받아들이면서 다양한 나라 방식을 많이 혼합하게 됩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문왕의 딸이었던 정혜공주 무덤은 굴식 돌방 무덤인데요. 굴식 돌방 무덤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식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주린 양식이라고 해서요. 지금 사진 나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네모가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방식도 고구려의 양식이기 때문에 발해가 고구려 유민들이 세운 국가구나, 고구려 양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증거가 되겠고요. 정효공주 무덤 같은 경우에는요. 벽돌 무덤 양식입니다. 벽돌 무덤은 중국의 그런 스타일이고요. 거기에 평행 고임 방식까지 혼합해서, 평행 고임 방식은 고구려 스타일이거든요. 이 스타일을 같이 혼합해서 만든 무덤이 바로 정효공주 무덤이 되겠습니다. 여기다 좀 이따 살펴볼 거지만 수도인 상경성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바둑판식 모형으로 돼 있어요. 이 바둑판식 모형의 스타일을 본딴 게 바로 당나라의 장안성을 본땄다라고 하는 그런 스타일을 혼합한 것이 바로 발해 문화가 되겠습니다. 또한 아까 발해 6부에서 살펴봤듯이 발해는 유학을 나라 통치 이념으로 삼아서 6부 이름조차도 약간 유교식 스타일로 바꾼 거 잘 기억나시죠? 그리고 많은 인재들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주자감을 설치해서 학생들을 교육했다. 신라에서는 뭐가 있었죠? 그렇죠. 이게 있었죠. 네,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북한이었죠. 자, 그래서 다양한 그런 유교적인 스타일의 방식을 딴 게 국자감이나 육부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그 무덤들에서도 유교 경전이나 중국 역사서 내용이 많이 인용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추가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한 이질의 대표적인 종교는 불교입니다. 나라의 왕들, 그리고 특히 문왕 같은 경우에 자기가 불교 내가 그 부처야, 왕직불서장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사람임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불교가 유행했구나 라고 하는 것까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요, 사진을 한번 좀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는 도자기가 나와 있는 것 같고요, 오른쪽에는 기와네요. 지금 사진을 보시면 왼쪽 거랑 오른쪽 거랑, 그러니까 왼쪽 기와 왼쪽 도자기 왼쪽 기와, 오른쪽 기와 오른쪽 도자기가 같은 나라 거거든요. 왼쪽 거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 거고요, 오른쪽 거 같은 경우에는 발해 양식입니다. 그래서 되게 스타일 비슷하구나 라는 걸 통해 기와나 도자기를 통해 발해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 유민들이 만드는 그런 스타일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한 이불병좌상이나 그리고 온돌이나 그리고 발해 석등 등을 통해서도 고구려 스타일이 굉장히 유지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온돌 문화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방식이기 때문에 고구려부터 이어내려온 그런 우리 전통 방식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발해만의 스타일을 여기에 또 합쳐서
이 아까 얘기했던 상경성의 구조가 바둑판식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바로 중국의 장안성을 본땄다라고 하는 거, 중국의 영향을 받은 걸 알 수 있고요. 또한 아까 잠깐 얘기했었던 삼성육부 제도 같은 경우에서도 발해가 당나라의 제도를 인용하여 독자적으로 활용했고 당의 영향을 받았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증거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요, 이 발해 문화에는 고구려와 당나라의 방식이 혼합되어 있지만 중요한 건 발해 고유의 스타일을 유지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게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발해 대외교류 상황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발해 있고 뭐 신라 있고 당나라 있고 거란 있고 뭐 일본 있는데 각각을 연결해주는 뭐 이렇게 선이 있네요. 이 선이 바로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발해 오도라고 하는 건데요. 자, 루트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해와 신라에 있는 신라도가 있네요. 이 루트가 어디를 거치는지 모르셔도 되지만 발해와 신라는 있는 도로가 있다고 하는 건 발해와 신라가 그렇죠. 교류를 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하지만 발해가 고구려를 이어받은 나라이기 때문에 신라와 막 그렇게 사이가 좋은 나라는 아니었지만 적잖지 않게 교류는 했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일본과의 그런 국서 교류했다고 저번에 얘기했었죠. 그래서 일본도가 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발해를 멸망시키긴 했지만 거란과의 교류가 있는 거란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남은 두 개가 핵심입니다. 바로 영주도와 조공도가 있는데요. 조공도 같은 경우에는 당나라 그리고 조공도, 영주도도 다 당나라에 있는 건데요. 영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 영주가 원래 발해가 시작했을 때 그 대중이 탈출했던 그런 곳이에요. 그런 지역과 연결하는 도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공도 같은 경우에는 당나라의 수도인 장안까지 갈 수 있는 루트가 되겠습니다. 당나라와 교류를 하다 보니 당나라가 워낙 강했던 걸 인정하기 때문에 당나라의 인정을 받으면서 책봉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 걸 바칠게요 라고 하는 조공 책봉 관계가 이 당시에는 동아시아의 자연스러운 흐름이었기 때문에 조공도라고 하는 5가지 발해의 교역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사진을 보면요, 발해가 친했던 나라와 친하지 않았던 나라가 나와 있는데 앞서 살펴봤지만 신라와 당과는 사이가 처음에 좋지 않을 수밖에 없지만 국제관계라고 하는 거는 저번 시간에도 언급했지만 그렇게 단순히 나 너랑 싫어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적잖은 친선 관계는 유지하고 교류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제관계 속에서 당나라와 신라와는 초기에 친하지 않지만 당나라와는 후기에 친선관계를 맺고 돌궐, 일본과 친선관계를 맺는 나라가 바로 발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2시간에 걸쳐서 발해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발해사가 우리나라의 역사다, 발해가 한국사다라고 하는 게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왜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는데 왜 발해가 우리나라의 역사인지 아셔야겠죠. 그래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해를 세운 대조영은 고구려 유민 출신이며 고구려를 이어받았다라고 하는 거, 항상 어필했다라고 하는 거. 두 번째로는 발해와 일본과의 교류, 그 국서에서도 발해 또한 자신들이 고구려를 이어받았으며 일본 또한 인정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있겠죠. 세 번째로는 온돌 기와 그리고 이불병자상 그리고 석등 그리고 등등 정해경주, 정화경주 묘를 통해서 고구려의 양식이 이어받은 것이 바로 발해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또한 여러 가지 다양한 사항들이 있겠지만 발해가 고구려 유민들이 세웠고 유민들의 방식, 그 고구려 사람들의 그런 마인드, 그런 생활 방식들이 녹아있던 나라가 바로 발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해는 어느 나라 국가일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역사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발해의 역사가 우리나라 역사가 아니면요, 고구려 역사도 우리나라의 역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고구려의 역사가 우리나라의 역사가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조차 하기 싫은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2시간에 걸쳐서 발해의 역사에 대해서 충분히 아셨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발해가 왜 우리나라의 역사인가,
왜 역사가 소중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일깨우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발해가 존속할 때 있었던 이 신라의 마지막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통일신라 시기에 처음에 왕권이 강화되면서 발전되던 그런 나라였는데 점차 약화되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